자, 여러분들 2022년이죠. 1월 15일 날 진행된 28기 소방 간부보생 이제 기출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저랑 같이 풀어보실 게 소방학 개론 파트인데, 이 소방학 개론은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 유형이 기존에 꼭 나온다는 뭐 방폭 구조, 가연물 구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나오던 문제들 한 5개에서 8문제쯤은 항상 꼬박꼬박 나왔던 문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어, 그, 그 혼합가스 기체의 연소 하한계의 범위를 구하는 거. 이게 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거의 처음 나오다시피 한 문제예요. 이쪽 그 소방학 개론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당연히 재난의 단정관리 기본법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물론 어떤 요원이 어느 반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외우라고, 특히 이 간부보생들한테는 그 금이와 오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늘 얘기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부분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하긴 어렵긴 한데, 대체적으로 25문제들 중에서 한 세네 문제 정도가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서너 문제 정도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대부분 평이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늘 나오던 구조에서 안 나오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어렵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시험 자체는 소방학개론은 여러분들이 90점 정도를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법규에 관한 거는 최근 트렌드이죠. 최근 트렌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간부 후보 시험에는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론 시간 얘기할 때 늘 얘기했듯이 소와 활동 설비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 예측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불연성이에요. 자, 여기에 불연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불연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되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연물이 일단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연성 가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연성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요, 조연성 가스는 불연성 가스 안에 조연성 가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헬륨이 나옵니다. 자, 헬륨은 우리 불활성 가스라 그래서 소화 약재로 쓰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다 완전 연소하고 남는 잔여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나중에 소화 약재로 쓰이죠. 다음 오산화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산화인은 나중에 오수로 인산으로 돼서 이것도 그 3종 분말 소화 약재의 어떤 한 성분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죠. 성분이 물론 그 약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탈 수 없는 물질입니다. 자, 그럼 시아나수소라는 게 나옵니다. 시아나수소는요, 기본적으로 가연물이에요. 얘는 우리 청산가스라고도 불립니다. 청산가스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맹독성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탈 수 있는 가연성 가스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안에 보시면 충실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삼산화황입니다. 얘는 더 이상 탈 수 없는, 연소가 될 수 없는. 자, 그래서 불활성 기체의 대표 주자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그 다음에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 안에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오산화인, 삼산화황, 그 다음에 산화안티몬 정도가 있고, 그리고 질소라든가 아니면 흙, 모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산화할 수 없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불연성 가스를 가연성 가스하고 불연성 가스를 공부하실 때 더 이상, 특히 이 분진 부분에 나오죠. 더 이상 연소할 수 없는 물질들에서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이 포함되는 거고, 시아나순소는요, 가연성 가스라고 해서 맹독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탈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유형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간부후보 시험에서는 이게 사시험에서는 사실 안 나와요. 간부후보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는 문제이고, 자, 이게 보시면은 긴급구조 활동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상, 그럼 긴급구조 통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단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 긴급구조 지휘대를. 자, 이거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은, 자, 제가 개념 이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긴급구조 지휘대는요, 상시 조직이에요. 상시. 그러다가 이게 상황이 발생해서 통제단으로 넘어갔다. 그럼 여기, 상상 아니죠. 상시죠. 네. 상시 조직입니다. 그러다가, 자, 이 상시 조직이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해서 통제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비상시 조직이죠. 그렇지만 얘가 성립된과 동시에 얘는 해체되고 여기 있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갔을 때 어느 부서에 가느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신속 기동대원용.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자, 신속 기동요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속 기동요원은요, 기본적으로 대응계획부 안에, 자, 이 부서는 대응계획부하고요, 자원지원부, 구조진압반, 그 다음에 연락공보관, 현장통제반, 그리고 응급의료반, 이렇게 6가지 부서로 나누는데, 신속 기동요원은 대응계획부 안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통신지휘요원이 구조진압반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안전 담당 요원은요, 연락 공보관 혹은 안전 담당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경찰관 연락 파견관은 경찰 파견 연락관이라는 개념은요, 현장 통제반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지금 바뀌어 있죠. 요 두 개가 바뀌었다라면 둘 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 니은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 긴급구조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위에 있는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시행규칙 부분에 시행규칙 제16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후보 문제에서는요, 요거는 한 2, 3년 주기로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긴급구조 지휘대가, 왜냐하면 이 긴급구조 지휘대를 간부후보생들 출신들이 일단은 맡게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과 가장 밀접하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 필암기사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대입해서 넣으면은 항상 맞는 전형적인 문제의 유형이라고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연소 범위는 물질이 완전히 연소하기 위한 물적 조건과 관련이 크다. 자, 연소 범위란 공기의 부피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적 조건. 자, 여기서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죠. 물적 조건. 그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연소 범위가 어떤 건 넓고 어떤 건 낮고 다 바뀌죠. 그걸 설명한 부분이 그럼 맞는 표현이 되죠. 자, 2번.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무 말이 안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연소 범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디귿지문 늘 이런 시간에도 강조했던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자, 일단은 대체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요. 그런데 예외가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는요,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좁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수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소, H2죠. 수소는요, 연소 범위가 1기압부터 10기압까지는요, 일시적으로 좁아졌다가 10기압이 넘어갈 때까지는, 넘어가서부터는 갑자기 연소 범위가 또 넓어지는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예외 물질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요게 틀린 지문을 만들 때 항상 쓰는 수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이것도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혹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아니면 대놓고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제외하고 가스는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쓰면 맞는 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산화탄소를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죠. 다음 리을 보시면은 불활성 가스가 나옵니다. 불활성 가스가 첨가되면 연소 범위. 불활성 가스는요, 라디칼이라는 어떤 그 화학적 조성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활성 가스가 투입되는 순간 연소 범위가 작아지는 특성이 보입니다. 그럼 기역, 니은, 리을, 지금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볼게요. 다음 중 공기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과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 유형, 즉 연소 범위를 안 주고서 연소 범위를 찾고 위험도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뭐 수소랑 제가 아세틸렌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라고 얘기했고, 연소 범위가 두 번째로 넓은 아세틸렌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쓰는 메탄, 프로판, 이런 것들은 외워가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수소는 연소 범위가 통상 얘는 4에서 75로 잡습니다. 그럼 얘는 71인 연소값이 나오고요. 자, 얘는요,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입니다. 그래서 78.5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메탄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메탄, 프로판, 부탄, 에탄까지 해갖고 그 탄화수 속에 산소 몰수 구하는 문제를 계속 풉니다. 그래서 메탄은 5에서 10이 되죠. 그럼 프로판이라는 개념은, 프로판은 2.1에서 9.5까지입니다. 그럼 일단은, 자, 여기 얘는 5가 되죠. 자, 얘는 7.4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일단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 그럼 아세틸렌. 사실 얘는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위험도를 계산합니다. 위험도는, 자, 이게 하한값이고 이게 상한값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이죠. 그랬을 때 계산하면은요, 4분의 71이 되죠. 자, 그럼 수소의 위험도다 그러면은 17.5가 되죠. 수소의 위험도다 그러면은 17.6이 되네요. 17.6이 돼요. 아세틸렌은, 자, 2.5분의 78.5입니다. 그럼 31.4 정도가 나오게 돼 있죠. 31.4. 그 다음에 메탄이에요. 메탄은 얘는 5분의 5가 되죠. 5분의, 그렇죠. 5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죄송합니다. 5분의 15, 5에서 15죠. 그럼 5분의 여기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라는 연소 범위가, 위험도가 나오는 거고요. 프로판은 2.1분의 7.4가 되죠. 7.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3.5라는 3.5라는 계산법이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얘는 뭐 거의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거 아세틸렌, 요렇게 3개.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메탄이 2라는 걸로 제일 낫죠. 메탄이 2, 프로판이 3.5, 아세틸렌은 31.5, 수소는 17.6이 됩니다. 그럼 메탄, 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거. 여기서 그럼 이 상태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러면은 아세틸렌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위험도는 가장 낮은 걸 찾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아세틸렌하고 메탄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복사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되죠. 매질 없이, 중간에 매질 없이 전자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복사열이다라고 한다. 복사열의 정의입니다. 맞는 겁니다. 다음 프리에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 프리에의 법칙은요, 열이 전도에 있어서 열 전도도에 대한 기본 법칙에서 열이 여기 물체에서 이 물체로 전달된다라는 게 프리에의 법칙입니다. 열 전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사열이 아니라 열 전도가 맞닿았을 때 열 전도도에 의해서 얼마나 전도될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방법이 프리에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도 계산하는 법칙이고요.
복사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죠. 3번, 열 전달이 고체 또는 정지 상태의 유체 내에서 매질. 자, 매질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복사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 매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열 전도입니다. 전도죠. 이렇게 맞닿아서. 얘와 얘가 맞닿아서 전해지는 거에서 틀린 질문이 되고요. 4번, 유체 입자의 유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자, 유체 입자에서 전달되는 현상은요, 유체 역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진공 상태에서는 복사열은 전달되지 않는다.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복사열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그럼 어떤 지문이 나와요? 맞는 지문이냐면,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나지 않는다,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돼야 맞는 거고, 진공 상태에서 복사열은 이미 난 불은 전달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틀렸고요. 자, 6번 지문을 보시면은 6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특히 이게 간부 시험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장 많이 호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인류 위험물 중 무기가산화물은 주수를 이용한 냉각수화가 가능하다. 자, 무기가산화물,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가산화물을 제외하고 냉각수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산화물, 여러분들 이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설명할 때도 늘 얘기합니다.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가산화물, 이류 위험물들 중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삼류 위험물들은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주수소화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주수소화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의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을 끈다 그러면 물로 끄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시는 게 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적합하다, 틀린 지문이 되죠. 이류 위험물은 다른 가염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 자, 조연성 물질은요, 인류나 육류 위험물이죠. 자, 이류 위험물은요, 가연성 고체입니다. 틀렸죠? 3번, 삼류 위험물 중 황린이 나왔습니다. 공기 중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한다. 좀 전에도 했습니다. 삼류 위험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수 소화가 가능한 건 황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속에다 보관하고, 얘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황린은 공기 중 우리가 자연 발화 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화돼서 사람이 품에만 안고 있어도 불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저장을 원칙으로 한다. 얘만 지금 현재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류 위험물은 수용성 액체로 물에 의한 희석수화가 적합하다. 자, 사류 위험물은요, 수용성 액체가 아니고, 물론 수용성 액체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물에 의한 희석수화가 아니라 포에 의한 지식수화가 가장 기본이고요. 사류 위험물 중 수용성 액체의 경우에는 물을 이용한 희석수화, 즉 이것도 희석수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표면화 주입 방식의 희석수화 정도가 가능하다요. 기본적으로는 얘는 포를 이용한 질식수화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번은 오류 위험물은요, 포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가스계예요. 그럼 얘는 일단 질식수화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류 위험물의 특징,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질식수화가 안 된다요. 질식수화가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주수소화를 근간으로 한다고. 자, 여기서 그럼 1번 지문에서도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주수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건조사 한다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지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비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6번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도 늘 얘기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요 주제를 가지고서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를 틀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요 주제는요,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맞히셔야 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7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영상. 자, 유별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 수량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외우실 때 이 지정 수량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고 어떤 특성을 있는지도 외우셔야 돼요. 인류 위험물 하면
일류위험물하면 산화성 고체,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발화 혹은 금수성 물질, 4류는 석유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류,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고 표현하죠. 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그리고 6류하면 산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1류, 6류는 그냥 산화성이고 2류부터 5류까지는 환원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1류는 빠졌고 이제 2류부터 나옵니다. 2류, 정린, 유황, 마그네슘. 2류 위험물이 맞아요. 그런데 정린, 유황은 100kg인데 마그네슘은 지정수량이 500kg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마그네슘 때문에 틀렸죠. 자, 2류 위험물은 알킬 알루미늄하고 유기과산화물이 나오는데, 자, 알킬 알루미늄 이거 10kg인데 알킬 알루미늄은 10kg가 많은데 유기과산화물은 50kg예요. 얘는 500kg죠. 그럼 일단 1번,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제4석유류입니다. 그러면은 제4류 위험물이고 제4석유류예요. 제4석유류는요, 뭐 구리스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 10,000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0,000리터가 아니라 6,000리터예요. 자,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 히드록시라민 염류 100kg. 얘는 지금 찰떡같이 맞았죠. 자,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은 물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인데 그 3개는 전부 다 300kg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맞는 경우는 지금 4번에 있는 제5류 위험물만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이 위험물 지정 수량이 나오면요, 이 마그네슘이 항상 500kg인데 이걸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경우는 일단 거의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이것도 소화약제 이론을 할 때,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 쓰던 용어가 한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수성막포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수성막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만한 것은. 자, 수성막포는 기본적으로 내유성, 기름과 섞이지 않는 특성, 에멀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내유성이 강해서 표면화 주입 방식.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는 개념은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수용성 기름입니다. 수용성 석유류가 화재가 나면 이렇게 화재가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수용성 석유류일 때만이에요. 그러면 1, 2, 3 석유류죠. 이런 경우 수성막포를 여기다 뿌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옆구리를 들어서 포면하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농도도 낮추고 질식 소화도 누리는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보시면은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도 효과적이고요. 내약품성으로 인해서 자, 니은과 같은 소화약제와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자, 이거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 자, 수성막포 소화약제는요. 수성막포는 드라이 케미칼, CDC나 혹은 분말 소화약제와 같이 사용을 하면 7배에서 8배 혹은 700배에서 800배 정도의 효과가 더 올라간다라고 외우셨어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같이 썼을 때 가능하다. 소화 효과가 더 올라간다요. 그러면은 자, 분말이나 아니면 CDC나 드라이 케미컬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말 중에 들어간 건 지금 분말밖에 없어요. 내유성은 여기 3개인데 분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반면에 내열성이 약해. 자, 기본적으로 얘는 그 내열성은 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 벽면을 따라 잔불이 남게 되는 현상을요. 자, 링 파이어 혹은 유나. 이거는 자, 화재가 이렇게 났을 때,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수성막포를 던져서 끄면 가운데는 일단 일시적으로 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잔불이 이렇게 벽면을 따라 링처럼 보이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링 파이어라고 하고 한국말로 윤화라고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는 내유성이 있고요. 분말이고 그 다음에 윤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특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포의 특성은 여러분들 소화약제는 금이야 오기야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HFC 블렌드 A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거의 안 나오는 문제인데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거의 위 시험에서도 처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본만 써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지금 뭐 일반 만약에 소방사 교재에는요 거의 써 있지도 않는 정도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6번처럼 안 쓰던 용어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이것처럼 전혀 안 나오던 이론이 갑자기 시험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틀릴 소지가 좀 있죠. 그렇지만 자 HCFC 블렌드 A는요 기본적으로 자 HFC 1, 2, 3이라는 게 자 HFC 1, 2, 3이죠. HFC 1, 2, 3이 4.78%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블렌드 A라는 거는 섞었다라는 거죠. 기체들을 이게 4.78% 정도가 들어가고요. HCFC 22번이 78%죠. 82%죠. 82% 정도 포함이 되고요. HCFC 1, 2, 4번이 9.55%입니다. 그 다음에 C10H16 이게 3.75%를 해서 섞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C3HF7은요 여기에 블레딩 되는 개념은 얘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요걸로 해서 이 블렌드 A라든가 HCFC라든가 할론 130일 같은 경우에 각 성분의 무게를 물어본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소방 위시험에서 한 번 있었고요. 요 유형의 문제는 첫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실 텐데요. 자, 요건 좀 지우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소방시설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가 이거는 다 5가지로 구분된 거 외우시는 거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거 소화용수설비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금이야 오기야 외우셔야 된다 했습니다. 6가지.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소화활동설비에서 자동 소화장치나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무 등 설비입니다. 일단 이거는 기억은 완벽하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경보설비의 통합감시설비, 시각경보기, 단독형 감지기. 요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디귿에 보시면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재현설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 재현설비는 소화활동설비죠. 요 소화활동설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일단 얘는 틀렸다라는 게 구분이 되시죠. 틀렸죠. 다음 소화활동설비는요. 연결, 송수관,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설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 니은, 리을 얘만 지금 피난구조 설비 안에 재현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소화 활동 설비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지난번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이 소방 위시험은 특징이요. 소방공무원 징계령하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징계에 관한 거. 1번.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죠. 그럼 여기서 감봉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맞아야 되죠. 그랬을 때 중징계가 되겠죠. 감봉하고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다음 경징계의 종류는요. 견책하고 감봉이에요. 훈계하고 경고는요. 징계 자체에 안 들어갑니다. 징계 아닙니다. 다음 3번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관한 징계는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자, 소방공무원 그 징계령에 의하면요. 그 제2조의 관할에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청 소속 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영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인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징계는요, 시도에 설치한 징계위원회가 아니고요,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요. 정직은, 자, 이거 정직하고 감봉 설명할 때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에 일을 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 문호동 무임금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 드렸던 기출문제 안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전액이 아니라 뭐 2분의 1을 삭감한다, 3분의 1을 삭감한다 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었죠. 다음, 여기서는 지금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감봉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감봉을 하고 보수는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감한다. 2분의 1이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3분의 1을 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3종 분말 소화약제. 자, 3종 분말 소화약제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주제예요, 원래가. 자, 열분해질 때 생성되는 물질로서 방진작용. 특히, 자, 방진작용하면 메타인산. 탄화, 탈수 소화를 한다 그러면 오소르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는 제1 인산암모늄을 기본 원료로 하고, 자,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방진이에요. 그러면은 메타인산, HPO3, 메타인산에 의해서 방진작용을 하고, 오소르인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탄화나 탈수 소화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질소는 기본적으로 질소 산화물에 의해서 질식 소화를 유발하는 거죠. 방진하고 해당 상관없고요. 수증기는 이 완전 연소를 했을 때 나오는 그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탄산칼륨 같은 경우는요, 자, 2종 분말 소화 약제에 나타나는 거고요. 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물어봤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모든 법령은요, 용어의 정의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랬습니다. 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1번, 국가안전관리 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재난관리란. 자, 제가 재난관리 여러분들 나오면은 재난관리 뒤에는 꼭 붙어야 되는 4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일컫는 총칭하는 단어가 재난관리입니다. 그래서 자, 재난관리라는 말이 나오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들어갔죠?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고, 그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 확보에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이거는 안전관리를 말해요. 안전관리를 말하는 거고,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총체적인 관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얘가 틀렸죠. 3번 안전기준 나옵니다. 안전기준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 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고요.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안전취약계층은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해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입니다. 이거 뭐 꼭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14번. 이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 문제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혹은 해외재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재난관리 주관기관, 즉 수습본부를 물어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매년 나온다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뭄, 폭염 다 자연재난이죠. 미세먼지, 대기법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는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렸죠?
대신 황사는 자연재난이고요. 조류대 발생도 자연재난 안에 포함한다. 그러면 3번만 사회적 재난. 특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분류하거나 이거를 또 어떻게든 내냐면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이다. 다음 중 분류가 다른 하나. 그래도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음 15번. 요게 여러분들 이론서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거의 시험에는 처음 나왔을 거예요.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한 혼합기체의 연소 하한계. 자, 연소 하한계는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 물질들을 섞어요. 그래서 혼합기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구하는 공식은요. 자, 일단 각 물질의 하한계를 줄 거예요. 하한계를 A라고 표현하고요. 기체의 부피를 V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L분의 V분의 V. 이게 하한계예요. 그러면은 더하기, 자, 이거 물질 1이 되겠죠. 그럼 물질 2는 L2분의 V2 플러스 여기도 V2 분의, 자, 저기는 3개입니다. 그럼 L3분의 V3 플러스 V3예요. 자, 요렇게 구하는 게 그 혼합기체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3개죠. 만약에 2개다 그러면은 2개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4개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더해 나가면 됩니다. 자, 요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A기체가 나왔습니다. A기체는 부피가 60%예요. 그런데 하한계가 3.0이에요. 그럼 3분의 60이죠. 그리고 위에 60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더하기. 자, B기체가 나왔습니다. 30%고 하한계가 1.5예요. 1.5분의 부피가 3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30이죠. 자, C기체는요. 부피는 10%고 하한계는 1.0%예요. 그러면은 하한계가 1이죠. 1분의 10 그리고 더하기 1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것부터 계산할게요. 이것부터 계산하면 2가 되죠. 2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20이 되죠. 이거는 10이 되죠. 그럼 밑에 거 다 더하면은 기본적으로 50이 됩니다. 자, 50분의 위에 걸 다 더해 보겠습니다. 100이 되죠. 나누면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가 된다. 자, 르샤틀리의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공식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1분의, 자, 이거 원공식은 해설서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공식은 외워가셔야 돼요. L이 하한값이고, V가 공기의 부피입니다. 그랬을 때, L1분의 V1하고 V1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L2분의 V2, 그 다음에 여기 V2, 그 다음에 플러스 L3분의 V3, 그래서 V3. 요렇게 해서 구하는 공식이 혼합기체의 하한계 구하는 공식이다 해서 요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최근 근 10년 동안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체감될 수 있다 정도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이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6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기 수신 설비가 나왔습니다. 자동화재 탐지기 수신기의 화재 신호와 연동으로 해서 작동하여 관한 관계인에게 화재 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기는 여기서 올려주고 자동화재 속보기라는 개념이 나오면 관서에 찍어주는 거예요. 화재 발생 및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제보해 주는 것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얘기한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사안이죠. 자, 그리고 17번,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입니다. 자, 이건 화재조사 때 어떤 걸 알게 됐을 때 본부장이나 청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요, 소방청장의 긴급사항을 보고해야 되는 화재. 자, 일단 대형 화재로 보시면요, 사망자 10명, 사망자 5인,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재산피해, 추정 재산피해액이 50억 이상, 여기 100억으로 추정돼서 신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화재에 보시면은 이재민이 5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항구에 메워둔 외항선 화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항구에 메워둔 외항선 화재는요, 기본적으로 특수 화재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고요.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가 나옵니다. 발전소 및 변전소도요, 특수 화재예요. 얘네 두 개 특수 화재. 1번, 3번. 1번, 3번은 대형 화재. 2번은 중요 화재 안에 들어가는데 숫자가 틀렸죠. 5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그나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중에 하나만 바꿨으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많죠. 이것보다는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를 구분하는 문제. 그럼 다 맞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비율인데, 요거는 약간 쉽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정전기의 예방대책입니다.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정전기는 공기를 이온화하거나 상대 습도를 70% 높인다. 맞아요.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 전도성, 즉 도체를 쓴다라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접촉하는 전기의 전이차를 크게 한다는 건 저항값이 생긴다는 거고, 저항이 생겼다는 건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이 차이를 줄이는 게 예방대책이죠. 전이차를 줄이는 건 예방대책 혹은 억제대책, 완화대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전이차를 크게 했다라는 건 정전기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재난및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또 거의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 했습니다.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몇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하고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디귿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이 나오면 일단 5년으로 짚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자, 여기도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본계획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계획이고요. 자, 여기 재난기술개발에 관한 조정위원회가 국가기술에서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여기는 두 개 다 5년이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6조에 시행령 기본법 72조의 2에 의해서 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로 들어가고요. 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5년.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소방기본법에 소방종합계획 하면은 5년이고 소방청장이고요. 자,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서 화재 정책에 관했다 그럼 국가의 의무이고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권자가 청장으로 넘어가 있다라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다. 그럼 그때는 국무총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법에서 하나는 청장, 하나는 국가, 하나는 국무총리.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풀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일단 나는 무조건 국무총리가 5년이고, 자, 여기 과학기술 종합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소방이 어디에 속해 있냐? 소방 행정안전부 외청입니다. 어쨌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는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거기는 국무총리나 시군구청장이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니까 국무총리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바로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요거 두 개 중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5번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간, 기본계획 종합계획자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서는요, 5년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거. 그 외에 시행, 실행, 관리, 세부 이런 게 나왔을 때 매년 혹은 1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20번입니다. 방폭구조가 나왔어요. 방폭구조는 원래 뭐 이런 시간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방폭구조하고 그 다음에 포혼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나오다 올해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소방 위시험에서는 도미노 이론이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도미노 이론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포혼합 방식이 좀 빠졌고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방폭구조는 나왔습니다. 방폭구조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제조소예요. 그러면 열을 낼 수 있는 거에다가 방폭, 열을 막는 구조를 하나 하는 건데 뭐 콘센트가 좀 적절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콘센트를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에 콘센트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게 붙으면서 전기가 통하죠. 그런데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파크가 튄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위험물 제조소예요. 그러면은 그 가연성 가스라든가 유증기라든가 이런 게 떠다니는데 거기 스파크가 튀면 터지죠. 그래서 방폭 구조를 했다라고 개념이고, 자 이거를 씌워서 여기 있는 스파크가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이게 내압 방폭 구조가 되고, 여기에다가 불활성 가스를 넣으면 압력 방폭 구조가 되고,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유입 방폭 구조가 돼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이거를 한 겹을 더 씌웠다. 그러면 얘는 안전 증가 방폭 구조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근데 특징이 다 정상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정상시 또는 이상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하나 뭐를 더 설치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설서에는 제가 써놨지만 조금 추가된 게 비점화 방폭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분진 방폭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꼼꼼히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그리고 이 가로까지 다 빠졌습니다. 정상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이거를 점화가 확인된 구조다. 그럼 이거는 안전 증가 방폭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정상하고 이상 상태시라는 게 포함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이거를 사고시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상 상태시라고 쓸 수도 있고요. 폭발 분위기의 노여진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에 21번 문제 같이 살펴보시면요. 스프링클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문제는요. 매년 나옵니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나 구성 혹은 설치 장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거의 매년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번에는 구성품의 연결을 물어봤습니다. 구성품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 자, 습식 스프링클러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스프링클러는 5종류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이에요. 그런데 부합식은 일단 여기 지문에 빠져 있어요. 그럼 걔 빼고요. 습식. 자, 헤드가 나왔는데 개방형 헤드가 나왔습니다. 자, 개방형 헤드는요, 일제살수식만 개방형 헤드인 거고, 그 외에는요, 나머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은 전부 다 폐쇄형 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방형 헤드 틀렸습니다. 자, 니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익조스터하고 공기 압축기를 씀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식은 안에 물이 차 있지 않죠? 1차 측에. 자,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요, 선택 밸브가 아니라요, 일제 개방 밸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지문이고요. 일제 살수식은요, 일제 개방 밸브 혹은 드러그 밸브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일제 살수식이 개방형 헤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경우고, 자 여기서는 선택 밸브가 아니라 일제 개방 밸브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기억에서는 개방형 헤드가 아니라 폐쇄형 헤드가 들어가야 되죠. 자, 다음 22번 보시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대책본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재난은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은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한다입니다.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해외 재난은요, 외교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고요.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요.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거는요, 방사능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대책본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전부적 대처가 필요할 때 국무총리가 수행한다라고 표현돼야 됩니다. 다음 23번 유형 보시면은 이거는 뭐 폭발 이론에서 매년 나오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 구분하는 거. 자,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대표적인 물리적 폭발입니다. 그럼 일단 얘가 답이고요. UVC는요, 증기운 폭발이에요. 이거는 자유공간 증기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화학적 폭발, 분해, 분진, 분모. 자, 그 다음에 뭐 산화라든가 아니면은 중압 폭발,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화학적 폭발이죠. 그래서 수증기는 물리 폭발의 대표적인 예시고, 또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블레비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블레비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원인 기준이다. 아니면 결과 기준이다. 좀 써줘서 분리를 해야겠죠. 다음 24번 유형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입니다. 산화성 고체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체입니다. 그런데 얘는 인류는 좀 전에 산화성 고체라고 했어요. 산화성이 있죠. 고체로서 기본적으로 산화력 하나, 두 개가 돼야 되겠네요.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기본적으로 얘는 충격의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청장이 고시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는데 산화력과 자, 인류 위험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충격 혹은 뭐 혼합 조심하라고 써 있죠. 산화력과 충격을 얘기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번 유형 보시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소방 특별조사는요, 관계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고요. 소방 특별조사는요,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해서 소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고요.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요,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7명 이내죠. 7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특히 사실은 요게 이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을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냥 정직하게 나왔죠.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본부장만 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는데 요 숫자가 좀 틀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는 올해는 소방기본법 관련된 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법령에서 골고루 한 두 문제씩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개론에서는 매년 나오는 것 중에는 포혼합 방식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매년 나오는 문제 고정으로 나오고요. 좀 어려웠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안 쓰던 용어가 나왔거나, 안 쓰던 공식이 나왔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문제는 항상 좀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거는 뭐,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었다 정도입니다. 작년이 조금 유독 쉬웠어요. 그거는, 2021년도죠. 21년도 소방학교는 조금 더 쉬웠었고, 올해 시험은 약간 좀 더 그보다 난이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소방학교는 풀어보셨고, 앞으로 공부 진행 방향은 늘 나오는 문제 기준으로 해서 자연발화라든가 폭발이론이라든가 뭐 포혼합, 뭐 올해는 안 나왔지만 늘 나오는 거고요. 방폭구조라든가, 그리고 각 법령에서 중요 쟁점이 되는 것,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법 문제 이런 것들만 충실하게 하신다 그러면 소방학교로는 항상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냐고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음에 이제 정규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